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이자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재활의학과 과장 도환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일상 속의 물리치료라고,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은 아버님, 어머님들한테 물리치료 뭐 받아야 되나요? 그리고 집에서 이 핫팩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핫팩을 대야 되나요? 냉찜질을 해야 되나요? 항상 여쭤보는 질문들이 대부분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 의뢰를 받고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전문적인 내용도 좋겠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바르게 쓰고 있는지, 실생활에서 내가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강의를 하는 게 어머님, 아버님들 그리고 보호자분들한테 더욱더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먼저 제가 재활의학과다 보니까 재활의학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은 개원하고 14년째가 됐지만 아직까지 재활의학과가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재활의학과가 개설됐고, 재활의학과는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물리의학, 즉 근골격계 부분에 대해서 물리치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물리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리의학 파트가 있고, 그리고 뇌졸중이나 척추 환자분들 재활치료를 하는 재활의학 파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할 내용은 여기 물리의학 파트 중에서 물리치료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재활치료란, 여기 재활치료란 여러 가지 치료들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작업치료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물리치료 중에서도 운동을 하는 운동치료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열전기 치료가 있고, 언어치료, 이런 여러 가지 치료들이 복합적으로 환자분들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준비를 한 부분은 물리치료, 열전기 치료 파트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치료라는 거는 열, 냉, 물, 빛, 전기, 초음파, 마사지, 그리고 사람 손, 이렇게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해 가지고 환자들의 아픈 부위를 물리적 자극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온찜질, 냉찜질, 과연 어떤 걸 해야 될까?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온찜질, 열치료입니다. 열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핫팩, 그리고 찜질팩, 그리고 적외선, 파라핀 같은 것들이 표면 열치료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표면 열치료는 우리 몸에 이 핫팩이나 적외선을 갖다 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열이 깊숙이 투과를 하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두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핫팩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cm, 적용 부위 피부로부터 1cm 정도까지 열이 간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밑에 있는 신부열 치료 같은 경우는 초음파나 단파, 초단파 같이 이런 파장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파장을 이용한 치료 같은 경우에는 5에서 7cm까지 깊이 투과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거는 표면 열치료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표면 열치료 중에 대표적인 게 핫팩, 찜질팩이 될 것입니다. 핫팩, 찜질팩을 우리 몸에 대게 되면 혈관이 확장하게 되고, 혈관이 확장됨으로 인해 가지고 혈액순환이 향상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혈액순환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근육통이나 근경련이 줄어들게 될 거고, 이런 경우는 보통 타박상이나 염좌에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몇몇 분들은 선물로 황토 찜질팩을 받으셨을 건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황토 찜질팩 같은 경우에는 전자레인지에 보통 데피게 되는데, 데피게 되면 온도는 75도씨 정도를 유지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온도는 75도씨, 그리고 적용 시간은 약 30분 정도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핫팩을 우리 몸에 바로 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대면 안 되고, 단열이 되는 마른 수건, 여기 중요한 부분이 마른 수건입니다. 마른 수건을 대야 됩니다. 젖은 수건을 대게 되면은 젖은 수건에 열이 전도가 돼서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집에서 적용하실 때는 마른 수건으로 감싸라,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핫팩 위에 누우면 안 됩니다. 환자분들이 허리 아프다 하면 핫팩을 바닥에 대고 허리에다가 누워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저온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보이는 열성 홍반이라고 하는 질환, 저온 화상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환자분들이 전부 다 핫팩을 갖다 대고 누웠을 때 이런 병변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핫팩을 반드시 위에 올려 놓으라, 그리고 시간은 30분, 마른 수건으로 반드시 감싸고 적용을 하시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심해서 말초신경 장애가 있는 분들, 아니면 말초혈관이 좁아져 있어서 손이 너무 아프고 손이 저리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핫팩을 적용했을 때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화상의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질환을 먼저 알고 그 질환에 대해 가지고 적절히 대처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기 패드 같은 경우를 이용을 해볼 수도 있고요. 한의원이나 물리치료실 가면 많이 보는 적외선 치료, 이런 것들도 똑같은 표면열 치료의 하나입니다. 이 적외선 치료 같은 경우는 발목이라든지 무릎, 그리고 어깨,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 핫팩을 정확하게 대기가 힘든 부분에 적외선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조금 전에 아까 핫팩을 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말초신경병이 있거나 감각이 떨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핫팩보다는 적외선 치료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 핫팩은 직접적으로 열을 가해주지만 적외선 치료는 간접적으로 열을 가해줍니다. 화상의 위험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말초신경병, 당뇨가 너무 심해서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떨어진다. 그러면 핫팩을 대지 말고 원적외선을 이용해보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파라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파라핀해서 손톱 미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중에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게 파라핀 치료가 되겠습니다. 파라핀은 파라핀이라는 촌농이 파라핀인데, 촌농을 녹여서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이제 한 번 담궜다 빼면 이렇게 촌농이 손에 감싸질 거고, 7, 8번 정도 반복을 하게 되면 이 촌농에 의해 가지고 손의 장갑처럼 파라핀이 코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뜨겁기 때문에 열을 발산을 해서 핫팩처럼 표면 열 치료가 된다, 이런 원리가 파라핀 치료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온도가 45에서 54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시중에 파는 파라핀 같은 경우에 보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60도까지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관절염에 더욱더 도움이 된다, 손 관절염에 도움이 된다, 이런 광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50도 정도가 적정 온도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부위는 손에 상처가 있거나 똑같이 당뇨처럼 손에 감각 이상이 있거나 말초혈관 질환이 있을 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적응증에 보면 관절염이라고 되어 있죠. 보통 어머님들, 아버님들 손가락이 아픈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파라핀을 하면 좋은 선택지가 되겠지만, 류마티스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류마티스는 일반적인 관절염이랑 다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서 손가락 관절에 염증이 막 발생이 되는 질환이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런 열 치료를 해버리면 염증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환자는 가능하면 파라핀을 하지 말라, 하게 되더라도 내가 해도 되는지 담당 선생님한테 확인을 받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초음파 치료입니다. 물리치료실 가면 많이 보실 건데, 이런 초음파 기기를 이렇게 어깨나 허리나 문지르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초음파 치료는 아까 얘기했던 5에서 7cm 깊이까지 깊이 도달할 수 있는 심층열 치료가 되겠습니다. 심층열 치료이기 때문에 어디에 하면 좋을까? 어깨 관절 안이라든지 무릎 관절 안이라든지 이렇게 깊숙이 있는 곳에 치료를 하기 위해서 초음파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열 치료에 대해서 다 알려드렸고, 정리해보면 열 치료는 관절 구축이나 유착을 줄일 수 있고, 통증이 있을 때 통증을 줄일 수 있으며 근육 경련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분들은 심장박동기가 있는 경우에 눈, 뇌, 척수, 생식기 이렇게 민감한 부위에는 또 하면 안 될 거고, 감염이 있거나 중요한 거, 여기는 원자력 병원이다 보니까 종양이 있는 부위에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열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냉치료입니다. 이제 아이스 치료, 냉치료. 냉치료는 어떤 게 있느냐? 얼음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갖다 댈 수도 있을 거고, 아이스팩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레이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조격기 같이 대류, 물이 흐르는 것들을 이용을 해보는 것도 냉치료의 일종이 됩니다. 냉치료는 급성 손상을 받은 이후에 가장 많이 쓰이는 치료 방법이 될 거고, 영향은 환부에 되게 되면 혈관이 수축합니다. 혈관이 수축함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가는 혈류가 떨어지게 되고, 혈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부위에 신진대사가 억제가 됨으로 인해서 염증이 더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염증이 있는 부위에는 열 치료를 하지 않고 냉치료를 한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진통 및 항염증 효과, 그리고 발열이 나는 걸 억제시키고 근육 경련을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부종이 있는 부위에 적용을 하게 되면 부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열 치료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금기사항으로는 너무 오래 되고 있으면 동상을 입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똑같이 감각 이상 환자분들은 동상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오래 되고 있지 말라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냉치료는 얼마나 해야 되느냐? 보통 다치고 급성 손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씩 적용을 하는데, 20분 동안 대고 있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됐다 뗐다 동상을 입지 않게끔 그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온찜질과 냉찜질 모두 공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다. 갑자기 발목이 다쳐서 발목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 온찜질을 해야 될까요? 냉찜질을 해야 될까요?
냉찜질을 하면 되는 거죠. 발목이 다쳐서 부었다 그러면 냉찜질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허리가 계속 아프다, 허리 아픈 지 몇 년 됐다 그러면 냉찜질을 해야 될까요? 온찜질을 해야 될까요? 온찜질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늘 모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전기치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전기치료는 이런 거 이제 인터넷에 많이 팔 겁니다. 집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얘네들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얘네들 이름은 경피적 전기신경 자극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기 자극기는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위에 2개 경피신경 자극기, 간섭파 치료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이런 제품은 경피적 신경 자극기고 전기를 피부에 흘림으로 인해서 감각신경을 자극해서 통증을 줄이고 통증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피부를 자극을 함으로 인해서 약간의 미열 효과가 나타나고 마사지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수축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근경축, 근육 뭉쳤는 부분을 풀어주는 효과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실 때 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게 있느냐, 심장박동기를 달고 있는 환자분한테 전기를 흘리면 박동기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되고, 인슐린 펌프 같이 기계를 삽입한 경우에 전자제품을 몸에 삽입을 한 경우는 이런 전기 자극기를 쓰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이나 생식기 부위, 그리고 암이나 종양이 있거나 상처가 있는 부위에 직접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계속 어디가 아프니까 집에 이런 저주파 자극기 사다 놓고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암 부위를 피해서, 다친 부위를 피해서 적용은 가능하되, 가능하면 주의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간섭파 치료기는 집에는 잘 없습니다. 물리치료실 가면은 있는 거고, 간섭파 치료기는 주파수를, 높은 주파수를 씀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깊숙한 곳에 전기를 흘려서 근육을 자극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원리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기자극 치료기랑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기.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얼굴에 마비가 있는 환자분들, 그리고 뇌졸중 때문에 팔다리가 마비가 있는 분들이 쓰는, 병원에서 쓰는 치료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거는 견인 치료입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 많으실 건데 견인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으면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을 누르게 됩니다.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게 되면 목이나 허리에 통증이 생기게 되고,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에 근육에 저린 방사통이 생기게 됩니다. 더 심해지면 감각 이상이라든지 마비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우선 견인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서 보는 이 기구는 이제 목 경추 견인 치료입니다.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도 파는 제품입니다. 이 문에 걸어 가지고 목을 당겨서 목의 척추가 좁아져 있는 부분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방법은 고개를 20, 30도 굽힌 상태에서 10에서 20kg 무게로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방법은 15분에서 20분 정도 진행을 하고, 첫 일주일간은 매일, 이후 주 3회씩 3, 4주 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목의 디스크 때문에 팔이 저리고 팔의 감각이 조금 떨어지고 이런 분들은 이런 목 견인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허리, 요추입니다. 요추는 조금 더 세게 당겨야 됩니다. 몸무게의 2분의 1, 내 체중이 100kg다 하면 50kg로 당겨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견인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요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세라젬, 이거 시험하는 데 가서 많이 써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 가지고 계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세라젬 치료기가 바로 견인 치료와 앞에서 봤던 열 치료, 이 2개를 합쳐 놓은 치료기가 되겠습니다. 누워 있으면 이 척추 주변을 따라서 이 롤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척추를 밀어 올리기 때문에 견인하는 효과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 롤러가 따뜻한 열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열 치료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세라젬 치료기를 이용해 가지고 환자분들 허리 통증이라든지 등 통증, 목 통증에 많이 적용을 하실 건데, 뭐 나쁜 건 없는데 이 또한 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척추에 암이 있거나 척추에 종양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런 치료기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척추가 부서집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분들, 나는 골다공증이 많이 심하다, 골다공증 심한 분들 중에 허리 안 아픈 분들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세라젬에 누워서 치료를 했다, 척추가 부러집니다. 진짜 1년에 몇 건씩 나는 넘어지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요 해서 병원에 와서 사진을 찍어보면 척추 압박골절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뭘 하셨냐 하면 이런 안마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라젬 치료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종양이 있는 환자분들이나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분들은 가능하면 하지 말아 주시라. 하더라도 이제 의료진하고 해도 되는지
확인을 하고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수중치료입니다. 어머님들이 보통 수영장 많이 다니실 건데 수영장에서 다니는 치료가 과연 어떤 치료가 될 것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물에 들어가면은 물은 부력이 있습니다. 몸이 가벼워져요. 허리까지 물이 차게 되면은 우리 체중의 반이 감소하고 목까지 물이 차게 되면 체중의 90%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신 분들, 무릎이 아프신 분들, 발목이 아프신 분들 물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게 되면 체중 부하가 줄어들기 때문에 통증은 줄어들고 효과적인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항이라고 되어 있죠. 물은 우리 공기 중에서 움직이는 거에 비해 가지고 약 12배의 저항이 있습니다. 물에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밖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12배의 저항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근력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에 들어가면은 물의 압력 때문에 물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는 경우가 느끼실 겁니다. 그래, 물에 들어가 있는 경우만으로도 우리는 심폐 운동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칼로리를 소모를 하고 있다라는 거. 즉, 수중 운동은 허리 아프거나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뉴스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비만인 중년 남성이 일주일에 2, 3회씩 그리고 3, 40분씩 4개월 동안 운동을 했을 때 체지방과 중성지방은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고 근력은 이렇게 증가되게 된다. 그냥 수영장에서 물에서 걷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운동 효과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중치료는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물에서 걷는 방법, 그리고 어머님들 많이 하는 아쿠아로빅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수중치료의 일종이기 때문에 운동을 했을 때 도움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중치료의 또 하나의 예시로 대조욕 치료가 있습니다.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여기 온탕이고 냉탕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목욕탕 가보시면 뜨거운 물 들어갔다가 찬물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시죠. 거기에도 과학적인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뜨거운 물에 먼저 들어가게 되면 혈관이 이완이 되게 됩니다. 혈관이 이완이 돼서 혈류가 증가되게 되고, 그리고 찬물에 들어가게 되면 혈관이 수축이 돼서 혈류가 감소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우리 몸에 흐르는 림프 순환이 증가가 되게 돼서 진통이나 항염증 효과, 손상 조직 회복, 근육 경련이 억제되고 부종이 감소되게 됩니다. 여기 차트를 보면 뜨거운 물에 3, 4분, 찬물에 1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제 목욕탕 가셔가지고 찬물, 뜨거운 물 들어갈 때 뜨거운 물에 조금 더 오래 있는다 생각하시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면 될 건데, 자, 이제 어떻게 끝내야 되느냐. 내가 허리 아프고 무릎이 아파가지고 찬물, 더운 물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 그러면 마칠 때 따뜻한 물에서 마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자꾸 몸이 붓는다, 몸이 부어서 안 되겠다 싶으신 분은 이렇게 찬물, 더운 물 나갔다 들어왔다 할 때 찬물에서 끝내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물리치료, 열전기 치료에 대해서 다 알아봤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보통 많이 아프신 부위를 몇 개를 골라왔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많이 힘들어 하시는 허리 통증이 되겠습니다. 허리 통증의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척추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내부 장기, 혈관, 그리고 심리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할 부분은 척추에 대한 얘기, 즉 뼈에 문제가 있는 게 척추협착증이라든지 척추골절이 될 거고, 인대나 추간판에 문제가 있는 게 염좌, 허리 삐었다 요거나 아니면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허리의 구조를 알아보면 정상적인 척추는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S자 곡선을 그리게 되고 허리는 전만이라고 해서 앞쪽으로 볼록 튀어나온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는 우리가 걷고 활동할 때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을 이렇게 스프링처럼 위아래로 움직여주면서 스프링처럼 역할을 해서 압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왼쪽의 척추는 요추가 이렇게 앞으로 휘어진 전만이 잘 유지된 허리이고 오른쪽은 전만이 없어진 일자 허리인데, 이런 경우 일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걷거나 했을 때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분산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디스크에 압력이 다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디스크 탈출증이 생기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요 스프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요추 전만, 요추의 곡선을 잘 유지해 주는 게, 그리고 요추의 힘을 키워 넣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허리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되겠죠. 자, 이렇게 디스크가 탈출이 돼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압박이 되는 경우에 이제 환자분들은 이렇게 주사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은 탈출된 디스크를 잘라서 없애는 감압술이라든지 나사로 고정을 하는 나사 유압술 같은 허리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 이후에 허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통증을 줄이거나
대소변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자분들도 결국에는 수술했는 모양을 보게 되면 요추 전만을 만드는 방향으로 수술하는 분들은 다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한 이후에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러한 요추 전만의 자세를 유지시키고 허리에 힘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의 정도는 전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자세를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가만히 서 있을 때 허리에 걸리는 하중을 100%라고 본다면 서서 허리를 굽히고 있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 허리에 150이라는 압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이럴 때는 이제 허리에 걸리는 하중이 서 있을 때보다 2.7배 이상 더 높습니다. 즉 허리 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물건을 들어야 될 때는 가능하면 허리를 굽히는 자세를 피하고 무릎을 굽혀서 자세를 낮춰서 들어주는 게 허리 건강에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뿐만 아니라 운동을 많이 하시게 될 건데, 일반적인 생활이 아니라 운동을 할 때 허리에 가해지는, 허리에 부하가 되는 정도가 어떤 운동이냐에 따라서 모두 다릅니다. 가만히 서 있을 때 디스크에 가해지는 허리의 하중이 100이라고 친다면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는 210이라는 힘이 가해집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윗몸 일으키기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연세가 드셔서 허리에 힘이 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 디스크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이런 운동 또한 허리에 가해지는 압박이 150 정도로 높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 어떤 동작과 자세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허리의 부담은 천양지차로 달라지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운동을 선택할 때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동작을 피해야 되는데, 허리에 나쁜 운동,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허리에 좋지 않은 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 할 때,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기 운동, 그리고 무릎을 당기는 운동, 이런 운동 좋지 않습니다. 즉 처음에 얘기했던 허리 망곡, 허리 전만, 허리 곡선을 없애는 운동이 되겠죠. 그리고 허리를 이렇게 굽히는 동작이라든지 이런 고양이 자세를 한다든가, 이런 동작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리를 더 망가뜨리는 분들이 될 것입니다. 특히 디스크에 상처가 있거나 디스크가 쉽게 찢어질 가능성이 높은 허리가 약하신 분들, 그리고 수술을 하신 분들한테는 더더욱 피해야 될 자세가 될 것이니까 오늘 보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운동 해야 되느냐? 허리에 좋은 운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요추를 전방으로 만곡, 요추의 원래 모양을 유지를 시키기 위한 운동이 가장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운동들을 맥켄지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엎드린 상태에서 상체를 살짝 들어 올리고 허리에 힘을 빼고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허리가 이렇게 원래 모양을 유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앉아서 일할 때 이렇게 배를 앞으로 내미는 것처럼 허리 만곡을 유지를 시키고, 서서 걷다가도 이런 허리 만곡을 유지를 시키는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걷기 운동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걷기 운동을 할 때 꼭 드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걸으면 안 된다. 옆에서 보는 것처럼 허리를 꼿꼿이 세우되 엉덩이와 허리에 힘을 주고 걸어야 됩니다. 그냥 걷게 되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걸으면 걸을수록 허리는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허리에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하루에 1시간씩, 하루에 10,000보씩 걷는다. 그게 많이 걷는 게 대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꼭 이런 자세, 허리에 힘을 주고 엉덩이에 힘을 바짝 준 상태에서 단 30분을 걷더라도 걸어주시는 게 허리 건강에 좋겠습니다. 이런 게 걷기를 하고 허리 자세를 만들었을 때 통증이 없다. 그러면 여기 아래 동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려서 허리에 힘을 주는 이런 식의 브릿지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운동 해주시고, 이렇게 네발 자세에서 뒷다리를 들어 올리는 이런 자세, 그리고 서서 뒤꿈치 들어 올리기, 그리고 이런 고무밴드 가지고 허벅지 벌리기, 이런 운동들이 어디에 힘이 되느냐? 엉덩이와 허리 주변 근육이 강해지는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더 많은 운동들이 있지만 제가 연세를 고려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개 골라온 것입니다. 요 아래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들, 수술을 하는 환자분들 또한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더 허리가 나빠지는 것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하신 게 있으실 건데, 그럼 내가 지금 허리가 불편한데
이런 운동을 하면 허리가 괜찮아지냐, 내가 허리 힘 키우는 운동을 해도 되냐 라는 궁금증이 가끔씩 생길 건데, 원칙은 그렇습니다. 운동을 하는 동안에 허리가 아프지 않고, 운동 다 하고 나서도 허리 안 아프고, 자고 났는데도 허리가 안 아프다, 그러면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한번 해보시고, 내가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안 아프더라, 그러면 제대로 했는 게 됩니다. 운동을 했는데 아프더라, 그러면 그 운동은 좋지 않은 운동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허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고, 오늘 허리 강의가 아니라서. 자, 다음은 손목 통증입니다. 어머님들 이제 손주들 많이 봐주신다고 애기 들고 하다 보면 손목이 많이 아프고, 어르신분들 이제 남자분들은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손목이 많이 아프시게 될 건데, 손목이 어디가 아프냐에 따라 가지고 질병이 다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손목 통증은 손목을 많이 써서 아픈 그런 통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손목이 아플 때 이렇게 엄지손가락 옆쪽으로 아프신 분들, 주로 손주 많이 보는 사람들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손등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각각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보도록 하면, 엄지손가락 옆쪽으로 아프신 분들은 드케르뱅병이라고 하는 병이 되겠고, 손등이 아프신 분들이 손목교차증후군이 되겠습니다. 물론 손목 관절염도 있겠죠. 관절염은 제외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손목이 아픈 분들 같은 경우에 둘 다 똑같이 근육이 지나가는, 근육이 움직이지 않게끔, 그리고 근육이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하게끔 하는 건초가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건초에 염증이 생겨서, 많이 씀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겨서 생기는 병들이 되겠는데, 이런 병들이 있게 되면은 이제 손에 힘이 빠지고, 손목이 아파가지고 이제 잠을 잘 못 주무시고,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못 들어 올리고, 통증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프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핫팩이 첫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건초염이 있을 때 부었다, 부었으면 핫팩보다는 염증이 있으니까 염증 줄이기 위해서 아이스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원칙, 아픈데 계속 쓰면 안 되니까 보조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드케르뱅병, 손목 바깥쪽이 아픈 병은 엄지손가락을 많이 힘을 줘서 아픈 거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을 안 움직이게끔 막는 이런 보조기, 그리고 손등이 아픈 병, 손목교차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손목을 못 움직이게 하는 이런 보조기를 2주간 착용하면서 소염제를 먹으면서 쉬어보는 방법이 하나의 치료법이 될 거고, 그래도 아프다, 이렇게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서 회복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우리 손이 많이 저리다, 무리하면 손이 저리다, 손 통증으로 인해서 잠을 깬다, 아침에 손이 굳거나 경련이 생긴다, 그리고 손에 쥐는 힘이 떨어져서 물건을 자주 떨어뜨린다, 젓가락질이 잘 안 되고 빨래 짜기가 잘 안 된다. 어머님들 이런 통증 많이 호소하시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수근관 증후군, 손목 통증 증후군이라고 칭할 수 있겠으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손목 통증 증후군, 수근관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손목 아래로 지나가는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손목을 많이 씀으로 인해서 눌려짐으로써 생기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손이 저리고, 심한 경우에 이 신경이 꽉 눌려버리면 이렇게 근육의 위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손목을 굽힌 상태에 30초간 있어서 손이 저린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거고, 손목 부위를 톡톡톡 두드렸는데 손가락 쪽으로 저린 통증이 쫙쫙쫙 뻗쳐나간다, 그러면 수근관 증후군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똑같습니다. 핫팩 먼저 대주는 게 가장 첫 번째겠죠. 핫팩 대주고, 손목을 많이 써서 생기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걸레를 많이 짜고 방바닥을 많이 닦고 설거지를 많이 해서 생기는 거니까 안 쓰면 되는 겁니다. 보조기 써서 안 쓰면 회복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된다? 주사 맞아 볼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면 수술적 치료를 해볼 수 있겠죠.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이제 자제분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 대부분 업무들이, 직장에서 업무들이 앉아서 컴퓨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컴퓨터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직장인들은 만성 통증을 호소를 하게 되는데, 요거를 VDT 증후군이라고 해서 비주얼 디스플레이 터미널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에는 안구 건조증이 오고 이물감이 느껴지고, 목은 거북목 증후군이 오고 경추 디스크 증상이 오고, 어깨는 어깨가 뭉쳐서 근육통, 근막 통증 증후군이 오고, 손목 터널 증후군 오겠죠. 마우스나 컴퓨터 많이 하니까. 허리는 많이 앉아 있으니까 허리가 아픈 만성 요통이 옵니다.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자제분들이 겪으실 건데요. 자, 한번 자세히 알아보면,
우리가 핸드폰을 하거나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45도 정도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뒤통수에 약 24kg의 아령을 올려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4kg의 아령을 목에 올려놓으면 이 힘을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목에 있는 근육들이 대부분 이 힘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목 뒤의 근육, 어깨 근육이 과하게 긴장을 한 상태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깨 아프다, 뒷목 아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건데, 그런 얘기들이 대부분 근막동통증후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막동통증후군에 의해서 어깨 통증, 뒷목 통증을 반복적으로 호소하는 경우에 이런 그림과 같이 스트레칭을 진행을 하는데, 스트레칭 시에 반드시 여러 방향으로 진행을 해서 다양한 근육들의 뭉침을 풀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근육들이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병원에 오셔서 이 뭉친 근육, 이렇게 근육이 뭉치게 되는데 뭉친 근육들의 주사 치료를 하는 통증 유발점 주사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기억해 두셔서 집에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VDT 증후군을 예방하려면 이 모니터 상방에 눈을 맞추고, 얼굴과 모니터는 40cm 이상, 팔꿈치는 90도 정도, 그리고 허리는 우리 아까 허리 파트에서 배웠던 것처럼 요추전만, 배를 내민 요추전만 자세를 유지를 하고 근무를 꼭 하게끔 자세 신경 쓰라고 꼭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아볼 겁니다. 우리가 또 생활하다 보면은 발목을 삐거나 넘어져서 손목을 다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당장 병원에 가야 되겠지만 당장 병원에 못 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기억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쳤을 때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보호입니다. 즉, 다쳤을 때 그 부위를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쳤으면은 쉬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급성 통증, 다쳐서 아프고 부으면 얼음 찜질, 아이스, 냉 치료를 해야 될 것이며, 혹시나 출혈이 생기면 안 되니까 압박 치료를 하고, 그리고 다리가 부을 수 있으니까 다리를 올려놓으라. 이 프라이스 원칙, 보호, 안정, 얼음, 압박, 거상,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내가 당장 다쳤을 때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옆에 있는 내 동료가 다쳤을 때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충분히 대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계속 아프면 병원에 오면 되는 거죠. 이런 원칙은 48시간 이내입니다. 요거 알려드리면 이제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은 이제 회복이 늦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48시간 이내에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기억해야 될 거는 다른 것들 다 잊어도 됩니다. 제가 정말 많이 질문을 들었던 부분인데요. 온찜질 해야 되냐, 냉찜질 해야 되냐,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성 통증, 오래 아팠다, 온찜질, 당장 아프다, 당장 부었다, 냉찜질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